dignity, less bullshit. 더 높은 품위와 더 적은 개소리를 위해. 얼마 전 방문했던 서울 용산구의 카페 울프 소셜클럽에서 만난 인상적인 문구인데요. 울프 소셜클럽은 뉴욕타임스가 서울에 가볼 만한 여성주의 공간으로 소개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을 운영하는 대표이자 오늘 소개할 책 나는 내 파일을 구할 뿐 인류를 구하러 온 게 아니라고의 저자인 김진아님은 이 문구를 이렇게 바꿔 소개합니다. 여성에게 더 많은 파일을. 언제나 자신의 파일을 희생하고 내어줄 것을 요구받아왔던 여자의 일생이란 응당 그러하다고 스스로도 여겼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역사를 지나 어느덧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에든 사실 신여성이란 존재는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2021년의 신여성이라고 하면 아마 이 변화의 물결을 주도하는 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여자들이라고 저 나름대로는 정의해 보는데요. 김진아 작가의 이 솔직하고 도발적인 그러면서도 자기 성찰의 과정을 담은 이 에세이는 그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도덕성 투쟁과 자기 개발적인 성격을 넘어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의 여성주의를 이야기하는 점이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인상을 주죠. 책방 낭독 중독 79화 바다출판사 김진아 작가의 나는 내 파일을 구할 뿐 인류를 구하러 온 게 아니라고 시작합니다. 발췌 낭독편과 저자와의 북토크 모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팟캐스트,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책방지기 제재입니다. 나는 내 파일을 구할 뿐 인류를 구하러 온 게 아니라고. 김진아 지음. 자기 몫을 되찾고 싶은 여성들을 위한 야망 에세이. 바다출판사. 예고하건대 나의 이야기는 20, 30대 여성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굳이 하는 이유는 내가 좀 더 어렸을 때, 한참 회사를 다닐 때 누가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기 때문이다. 임신과 출산이 그렇듯 정말 여자에게 필요한 정보들은 걸러지고 차단되고 미화된다.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꿈꾸는 젊은 여성들이 생애 과정에 따라 맞닥뜨릴 현실 또한 마찬가지다. 울프 소셜클럽. 내가 운영하는 공간의 이름이다. 커피향과 파이 굽는 냄새와 재즈로 가득 찬, 겉으로 봤을 때 우아하기만 한 이 카페가 문을 열기까지 그 뒤에 얼마나 거대한 무력감과 절박함이 있었는지 소리내어 말한다면 주변 사람들조차 놀랄 것이다. 그때까지 쌓아온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이미지 때문에 이 사실을 입 밖에 낼 수 없다는 것이 우울을 더했다. 일단 나 스스로 내게 닥친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고 잘해왔던 내게 일이 없어지는 순간이 오다니. 여자라고 더 착하거나 도덕적인 존재일까? 아니다. 혹시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건 여성이 사회적, 육체적 약자로서 권력에 더 잘 순응했기 때문이다. 여자도 얼마든지 부도덕해질 수 있다. 남자만큼 혹은 남자보다 잔인해질 수 있다. 무엇보다 페미니즘은 평화주의가 아니며 도덕성 투쟁이 아니다. 남자들에게 빼앗긴 여자 몫의 파일을 되찾는 투쟁이다. 한마디로 밥그릇 싸움이다. 먼저 이것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내 기분 좋자고 힐링하려고, 더 멋진 나로 꾸미려고, 더 나은 남자를 찾으려고 하는 게
페미니즘이 아니라는 사실. 자기 개발이 아닌 정치의 영역이라는 사실. 페미니즘이 남성 중심 사회와 가부장제를 향한 생존 투쟁이자 해방운동이라는 기본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여자들은 많은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답답한 브래지어를 벗어던지듯 과도한 도덕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는 내 파이를 구할 뿐 인류를 구하러 온 게 아니라고. 투쟁의 길이 꽃으로만 덮여 있을 리 없다. 하지만 파이 싸움을 이해하고 나면 여자들끼리의 대립과 갈등 국면도 새로워지지 않을까? 기왕 다투는 거 누가 더 도덕적으로 옳은지를 가리는 대신 이것이 여성의 파이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가리는 방향으로 옮겨가면 좋겠다. 기분 나쁘게 말하는 태도보다 파이를 던져버리는 행동을 지적, 개선하는 쪽으로 말이다. 이렇게 되면 여자들 사이의 상호 신뢰 관계도 더 단단해질 수 있다. 내 옆에 여성이 도덕성 검열관이 아닌 파이를 위해 함께 싸우는 동지가 된다고 상상해보라. 여자들에게 주어진 파이가 워낙 작아 서로의 것을 빼앗는 건 최악의 행위다. 내가 밀릴 때 편들어주는 것도 동지지만 헛발질할 때 나서서 말려주는 것도 동지다. 누군가가 헛소리를 한다면 나 역시 쓴소리를 할 것이다. 그렇다 해도 서로의 존재가 두려움은 아니다. 기분보다 중요한 게 파이란 걸 아니까. 지금까지 만났던 한국 남자 같지 않아. 그와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단순했다. 한남이란 용어가 유행하기 훨씬 전이었지만 일반적인 한국 남자,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남자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 그런 남자들과 그는 달랐다. 달랐다고 믿었다. 정치적 성향과 타고난 반골 기질이 나와 닮은 사람, 세상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끊임없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나의 재능과 성취를 존중하고 독려해주는 사람, 꾸밈없이 나를 드러내도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이란 걸 해도 되지 않을까? 멋모르고 운동권 선배와 결혼한 여자 선배라도 주위에 있어서 좌파라고 다를 것 같으냐? 호통을 쳐줬다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여성 네트워크가 부족했다. 30 중반까지 미혼이었다고 해서 결혼 압박에서 자유로웠던 건 아니다. 한국은 가족은 물론 사회 전체가 합심해 결혼을 할 때까지 전방위적으로 사람을 압박한다. 독신 여성을 싸움에서 진 개 취급하는 분위기 속에서 초월적 태도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중산층에 진입하고 싶다면 더 늦기 전에 경제 공동체를 이뤄야 할걸? 이런 조급증도 잊을만 하면 마음 한구석에서 고개를 쳐든다. 그리하여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이런저런 루트를 개발하고 상대에게 나의 매력을 어필하고 연애로 이어질지 말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결혼할 만한 상대인지 가늠하고 딱히 비혼 선언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싱글 라이프란 이런 식의 결혼 활동이 기약 없이 계속된다는 뜻이다.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퇴근도 주말도 없이 투우소처럼 일하던 나는 어느 순간 결혼 활동에 소모되는 그 모든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가 아깝게 느껴졌다. 광고회사, 특히 업무 강도가 센 제작팀엔 비혼 여성이 적지 않다. 결혼을 통해 사회생활에 조력자를 얻는 남자들과 달리 여자들은 결혼과 함께 조력 노동까지 추가될 뿐이다. 그러다 보니 광고와 결혼 중 이를 선택하는 여성이 꽤 있다. 사내의 비혼 선배들을 보면서 저렇게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페미니스트가 되기 전 나 역시 세상과 비슷한 편견으로 그들의 불행을 예단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일에 치여 더 이상 누군가를 만나기도 힘든 상황에서 오래전 입사 동기였다가 돌고 돌아 회사 동료로 함께 일하게 된 그와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당시 막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된 나는 업무와 업무 스트레스로 질식사하기 직전이었다. 팀원들과 공유할 수 없는 불안과 불신, 상사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사람이 절실했던 내게 그는 좋은 버팀목이자 귀가 되어주었다.
액션 영화 속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사랑에 빠지는 어리석은 주인공 같았달까? 회사 일이 미쳐 돌아갈수록 우리의 동지애는 더욱 단단해졌다. 연애에서 결혼식까지 채 1년이 걸리지 않았다. 실질적 결혼 생활은 2년 남짓 지속되었다. 외도, 폭력, 사업 실패 등 어떤 사건 사고도 없었다. 일일 드라마 속 별난 시댁도 없었다. 지극히 평범한 한국적 결혼 속에서 나를 뺀 모든 이들은 순식간에 적응해갔다. 몇 번의 명절과 각종 집안 행사를 거치는 동안 며느리라는 위치에 불응하는 건 나 하나뿐이었다. 결혼은 기본적으로 여성의 굴욕감을 카페처럼 바닥에 깔고 간다. 부부관계가 아무리 평등하다 해도 사회적 가장의 자리를 남자에게 넘겨주는 가부장제 자체가 이미 여성이 2등 시민임을 전제하는 제도다. 똑같이 나가 일을 하고 돈을 버는데도 고스란히 여자에게 쏠리는 가사 노동만큼이나 이 굴욕감을 끝내 받아들일 수 없었다. 지금도 식은땀이 나는 건 그 와중에 더 나이 들기 전에 출산을 해야 할 것 같아 병원까지 다녔다는 사실이다. 결혼했으니 아이 하나쯤 낳는 게 좋지 않을까? 딱 이 정도 무른 생각이었다. 내 유전자를 남기고 싶다는 욕구조차 느껴본 적 없는 나 같은 여성도 움직이게 만들다니. 관습의 관성이란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다 병원에서 임신이 아님을 확인한 날 번개 맞은 듯 깨달았다. 내가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음을. 아이 때문에 이 결혼에 묶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깊이 안도하고 있음을. 이날의 깨달음과 고정 월급을 동력 삼아 가부장제에서 탈출하기로 결심했다. 혹자는 이 정도 갖고 이혼하면 나만 아는 결혼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남들 다 그 정도는 감수하고 사는데 뭐 그리 유별나냐고 할 것이다. 맞다. 이 정도는 참고 살 수도 포기할 수도 있다. 일본 사회학자 우에노 치즈코는 관계를 포기한 여자와 관계에 둔감한 남자의 조합이 일본의 부부 생활을 유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엄마와 언니를 포함 내 주변의 거의 모든 기혼 여성들에게도 같은 말을 들었다. 농담 아닌 농담으로. 포기하는 게 속 편해. 무엇을 위해 무엇을 포기한다는 거지? 아파트, 자식, 노후, 제도적 보호, 정상성. 결혼으로 얻는 것이 무엇이든 나는 포기하기 싫었다. 82년생 김지영처럼 며느라기처럼 관계를, 존엄을, 나를 조금씩 포기해야만 유지되는 게 한국의 결혼이라면 굳이 이 제도가 존속할 필요가 있을까? 누구의 이득을 위해서? 결혼의 수혜자가 여성이 아닌 것만큼은 분명해 보였다. 이건 상대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나는 탈혼을 선택했다. 포기하지 않기를 선택했다. 남자에게 욕망당하고 싶다. 상품처럼 선택되기를 선택한 또래 여자들 옆에 살면서 그들이 가진 생생한 아름다움과 트로피에 자극받다 보니 어느새 동경심 내지 경쟁심마저 들었다. 노년동에선 초이스 받는 것이 권력. 남자에게 얼마나 욕망당하느냐에 따라 등급이 매겨진다. 이것이 이 동네만의 작동 원리일까? 남자는 직업적으로 성공하면 존재하지 않던 성적 매력까지 획득하지만 여자는 그렇지 않다. 아무리 잘나도 남자를 잘못 만나면 소용없다는 말이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직업인으로서의 성공과 여자로서의 성공이 분리되는 순간이었다. 욕심이 많았던 만큼 둘 다 갖고 싶었다. 외모를 인정받는 것도 실력을 인정받는 것도 포기할 수 없었지만 무엇보다 가장 잘 팔리는 아이, 조건이 괜찮은 남자에게 선택받을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했다.
수면 시간을 줄여서라도 메이크업을 하고 저축 대신 쇼핑을 하고 야근과 함께 다이어트를 하고 남자 만날 기회라면 소개팅이든 동호회든 나이트 부킹이든 가리지 않았다. 마치 게임 캐릭터처럼 퀘스트를 깨는데 몰입하느라 이것이 정말 나의 욕망인지 의심할 틈도 없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남자들과의 관계는 늘 삐걱거렸다. 당연한 결과였다. 욕심을 부릴수록 남자에게 욕망당하고 싶은 욕망과 남자에게 이기고 싶은 욕망이 제각각 증식하며 충돌했기 때문이다. 두 가지 모순된 욕망 사이에서 나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분열했다. 만남을 잘 이어가다가도 반복적으로 폭발하곤 했다. 내가 아닌 모습, 강남 도련님들이 좋아할 만한 참하면서 동시에 섹시한 여자를 연기해야 한다는 자괴감. 남자는 실력으로 경쟁하고 이겨야 할 상대인데 그런 대상에게 초이스 받아야 한다는 굴욕감. 결국 결정권이 나에게 없다는 데서 오는 분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망당하고 싶은 욕망으로 인한 수치심까지. 사실상 남자와의 관계보다 스스로의 내적 갈등과 폭주에 쏟은 에너지가 훨씬 컸다. 여자들은 권력에 대한 감각이 없고 권력욕도 없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지금 생각하면 당시 나의 욕심은 분명 권력욕에 가까운 것이었다. 실력에 대한 자신도 있었다. 하지만 자라면서 그런 류의 욕망을 드러내고 스스로 권력을 쟁취한 여자를 보지 못한 탓에 확신하지 못했다. 그에 비해 남자에게 선택받아 그 남자의 자산을 공유하는 건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훨씬 쉽고 가능성이 있게 느껴졌다. 논현동에서 목격한 것은 이런 생각에 무게를 더했다. 20대 때 남자에게 욕망당하기를 포기하지 못했던 건 이 때문이다. 한창 커리어에 집중하고 성장해야 할 시간이 심리적 내전 상태에서 흘러갔다. 우울과 분노와 자책의 총구가 향한 곳은 물론 나였다. 남자들도 이렇게 권력욕을 분산시킬까? 직업인으로서의 성공과 남자로서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쫓을까? 직장 생활에 있어서 일을 잘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기회는 사람이 주는 것이다. 나를 인정하고 도와주고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남자인 상황. 보이즈 클럽의 문을 어떤 식으로 두드릴 것인지 젊고 야심 있는 여성은 자기 성향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 가부장적 스테레오타입 몇 가지를 예로 들면 퇴근 후 술자리, 각종 사내 모임, 근무 중 흡연 타임에 빠짐없이 동참하며 남자들과 전면적으로 어울리는 털털한 남동생 전략. 별일 없어도 팀장이나 본부장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면담을 신청하거나 어려움을 토로하고 도움을 청하는 여동생 전략. 항시 부드러운 미소로 사내 대소사나 남자들이 하기 귀찮아하는 일 등을 나서서 챙겨주는 엄마 전략 등이 있다. 하지만 여성이 실제 출산을 하고 오면 그냥 애엄마가 된다. 이건 외에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내 성격, 페이스대로 오직 일에 올인하는 것으로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소위 미친년 전략도 종종 구사된다. 경험상 이 중 어떤 전략이든 효과를 볼 수 있다. 실력과 운이 좋고 사생활도 없이 회사에 전념한다는 전제하에 팀장급 정도까지는. 그 사이 결혼, 출산을 거치거나 부조리, 부당함 등을 보아넘기는 비위가 약한 여성들은 알아서 조직에서 퇴장해준다. 10년 넘게 미친 듯이 일하다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여자 입사 동기 중 혼자만 남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느낌은 한두 문장으로 설명하기 힘들다. 주로 동문회, 산악회, 골프 모임 등 사교 모임으로 활동하던 보이즈 클럽은 중요한 승진, 자리 기용처럼 그들의 이익과 직결된 순간에 실체를 드러낸다. 일 외적으로 어떻게든 비슷한 점을 찾아 공유하고 친목을 다지는 남성 연대의 특성을 헤르미니아 이바라 인시아드 경영대학원 교수는 자기 도취적이고 게으르다고 설명한다. 여성의 승진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에도 결정권자는 그 여성의 자질과 능력을 주위 남자들의 말을 통해 확인하고 싶어한다. 유능하지만 곁에 두기 불편한 여성보다 좀 부족한 듯해도
아는 동생에게 기회가 가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도 같은 이유다. 결론은 여성이 아무리 전략적으로 인맥을 쌓으려 해도 보이즈 클럽의 공고한 자기애와 게으름의 벽을 깨기는 어렵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지금 더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탁월한 능력으로 1인 미디어를 기획, 실행한 예외적 여성의 성공 비법이 아니다. 이것이 보이즈 클럽에서 살아남는 대안이 되어선 안 되며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환영할 만한 일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안정된 조직 안에서 팀원들과 함께 협업하며 커리어를 이어나가는 일반적 여성 리더의 수를 늘릴 것인가? 초점은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 여성이 투표권을 웃으며 얻지 않았듯 이 과정 역시 자율과 선의에만 기댈 수 없다. 기업 내 여성 임원 할당제 법제화가 필요하다.